자, 그러면 291쪽에서 이제 새로운 주제, 행정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그래서 성립 요건이라는 데를 일단 보면은 우리가 뭐 행정행위는 예를 들면 뭐 누구한테 영업 정지 시키는 거, 허가내 주는 거, 뭐 특허내 주는 거, 막 이런 거 좋지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뭐 법률행정 행정에서 허가, 특허, 인가, 그다음에 뭐 준법률행정 행정에서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뭐 이런 행위들, 이런 행위 적법하게 돼가지고 상대방 국민하고서의 효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 여기 말하듯이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법적 요건을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 성립 요건 이렇게 세 줄 써놨죠. 행정조직 내부에서 결정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표시가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뭐 권한 가진 세무서장이 어떤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법에 따라 결정하고, 또 형식도 갖춰야 되겠지. 세금 고지서, 기재사항 다 쓰고 문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상대방한테 표시를 해야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권한 가진 기관이 뭐 내용적으로 적법 타당하게 절차 지키고 형식 갖춰서, 별건 없어요. 한번 읽고 지나가는 정도로 돼요. 응? 이렇게 해서 조직 내부에서 세금 부과 고지서까지 다 작성만 됐다. 상대방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 어떻게 돼? 상대방한테 표시를 해야죠. 응?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292쪽으로 가면 성립 요건을 이제 조직 내부에서 갖춰야 될 요건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적 성립 요건이라 해서 외부에 표시가 돼야 됩니다. 즉 상대방한테 표시, 국민한테 표시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응? 자, 근데 여기와 여기 이제 연결해서 293쪽에 표시했다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응? 예를 들어서 우편물을 누군가한테 우편물을 보낸 것만 가지고는 상대방 아직 알 수도 없고, 또 상대방 주소를 몰라 가지고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서 무슨 관공서 게시판이나 뭐 이런데 인터넷에 올려놨어도 아직 상대방은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잖아. 이제 그런 점 때문에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걸 따로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표시까지는 행정기관이 했는데 상대방이 아직 알 수가 없는 처지에 있을 수 있잖아.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인 경우. 그죠? 행정기관은 찾아온 사람한테 뭔가를 조치를 하면 표시와 동시에 상대방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뭘 표시하면 아직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따로 효력 발생 요건이란 걸 상대방에 도달할 것이라고 따로 얘기를 합니다. 응? 자, 관련해서 292쪽에 판례 2번이 있는데, 자, 2번에 밑줄 친 거를 보면은 이번에 밑줄 치기 전에 보면 이제 행정절차법, 우리나라에 있어 행정절차법 24조 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도록 돼 있어요. 일정 사항이 문서로. 그 취지는 왜 그러냐? 문서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다툼을 명확히 하고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해놓으면서, 자,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면, 셋째 줄, 행정청이 문서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행정 처분한 경우 처분서의 문헌이 그러니까 그 글 쓴 거하고 그 말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문서에 써 있는 문헌대로 어떤 처분을 했는지를 확정해야 되지. 처분할 것이고, 처분서의 문헌만으로도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했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정까지 고려해서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판례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행정청이 상대방한테 이제 문서로 무슨 내용의 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 문헌 내용이 그 무슨 내용의 처분했는지가 분명하다면, 그것만 문서만 봐도, 그러면 다른 다른 사정까지 고려해서 뭐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되고, 근데 반대로 어떻게 돼? 그 처분해준 문서의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해갖고 상대방한테 어떤 처분을 했는지가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돼? 그럴 때는 반대로 다른 사정까지 고려해서 어떤 처분을 했는지를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반대 해석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문서에 써 있는 내용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응? 아주 중요한 판례는 아니고 한번 읽는 정도로 괜찮아요. 자, 중요한 거는
293쪽. 효력 발생 요건은 도달입니다. 상대방의 도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돼?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으로 크게 둘로 나누고, 성립 요건은 조직 내부에서 성립돼야 될 요건, 내부적 성립 요건, 외부적 성립 요건으로서 외부에 표시하는 거, 응? 이렇게 이제 나눈 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 또 별도로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요 큰 틀을 먼저 머릿속에 고도를 잡고, 효력 발생 요건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상대방한테 도달됐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민법에서나 우리 행정관계에서나 다 원칙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상대방한테 도달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상대방한테 셋째 줄에 보니까 뭐야? 상대방한테 고지 내지 통지가 돼서 도달이 돼야 효력이 생긴다. 읽고 지나가요. 이때 동그라미 2번도 읽고 지나가고, 이제 3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도달이란 어느 때 도달이 됐다고 인정한대? 도달이란 어느 때를 말한대? 예?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도달로 치는 거예요. 예?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된다. 따라서 두 가지. 상대방이 직접 받아야 되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동거하는 가족이나 종업원이 받아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거니까 상대방한테 도달된 거로 치고요. 또 도달되는 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도달된 거로 보는 거니까, 그 상대방이 직접 그 문서 내용을 읽어보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해야 도달로 치는 거 아니야. 응? 현실적으로 그 내용까지 알 것까지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응? 동그라미 2번 도달의 뜻, 응?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례 1번 가벼운 얘기를 읽고, 그죠? 이때 2번을 보면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도달은 지금 읽은 거 확인하는 거예요. 도달이란 어떤 상태를 말한대? 응? 그냥 쭉 읽어나가요. 외울 필요 없고.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 뭐 이런 어려운 말 쓰고 있어. 한자말. 그냥 알 것 이러면 얼마나 간단한 거 좋아. 꼭 이따위 표현을 써요. 꼭. 응? 그냥 상대방이 알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다만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은 충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밑에 얘기는 뭐 그냥 어떤 사건이야.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뭔가 비리를 저질렀나 봐.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대. 그래갖고 이제 징계 절차를 밟아서 그 공무원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져가지고 파면 통지서를 이 공무원의 집 주소로 보냈어요. 집에 있던 부인이 이제 받았겠지. 이런 거 다 등기로 보내니까. 응? 근데 부인이 잃어버렸다는 거야. 잃어버렸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잃어버렸대.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공무원은 자기는 파면 통지서 본 일도 없대. 응? 그러면서 뭐야? 자기는 파면 통지서 본 일도 없으니 자기에 대한 파면 처분은 아직 효력이 안 생겼대. 자기는 아직 공무원 신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러면서 싸운 거예요. 응? 그러나 전제가 뭐야? 도달이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는 게 도달이니까 집 주소로 보내서 집에 있던 부인이 받았다면, 그죠? 객관적으로 본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거다. 그러니까 파면의 효력은 발생한 거다. 이게 결론이에요. 응? 또 3번 판례도 읽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 도달이란 그 문서 내용을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알았을 필요도까지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충분한데, 처분하는 문서가 상대방의 주민등록지로, 우리 행정법상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지잖아. 주민등록지로 보내져서 상대방의 사무원, 종업원이라든지 또는 그 우편물 수령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받았다면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거니까 그때부터 도달이 된 거로 친다는 거예요. 응? 다 확인 차원, 그죠? 자, 관련해서 4번 판례 생각해 봅시다. 서훈, 훈장 주는 거 말하는 거지? 훈장 수여하는 걸 서훈이라고 하는데, 서훈은 어쩌고저쩌고해서 뭐야? 어디까지나 그 공적 세운 사람에게 부여하는 거지, 그 유족이 상대방이 되는 거 아니래. 응? 자, 서훈은 첫째 줄 끝에 유족이라도 유족은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과거에 뭐 독립운동했다고 이제 훈장 추서했는데, 그 유족은 서훈 수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응? 그러면 여기서 일단 결론이 유추되지 않아요?
유족에게 그 서운 그러니까 그 서운 수여했던 걸 취소한다는 걸 유족에게 통지해야 그 서운 수여 취소 효과가 발생하나? 유족은 그 상대방도 아닌데 그러면 이미 그 훈장 수여됐던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그 유족은 서운 수여 취소의 상대방이 아니고 서운 수여의 상대방도 아니고 서운 수여 취소의 상대방도 아니야. 어디까지나 이 사망한 과거 그 사망자 그 사람이 서운 수여의 상대방이자 또 수여했던 서운을 독립운동한 사실이 없었다 해가지고 취소하는 건 상대방도 역시 그 사망자야. 유족은 상대방이 될 수 없어. 응? 그런 얘기죠. 따라서 그러면 마지막 밑에서 넷째 줄 망인에 대한 서운 취소는 유족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족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응?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서운 취소 결정을 내리고 그걸 이제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 예를 들면 뭐 관보에 게재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된다. 응?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알자. 서운 수여 취소의 유족은 서운 수여 취소 결정의 상대방이 아니다. 그러면 망인에 대해서 서운 수여 취소하는 건 유족에게 꼭 통지돼야 될 필요는 없고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가 되면 효력이 생기는데 상당한 방법이라는 게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정부 발행 신문인 관보의 게재 같은 이런 방법을 써서 표시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다. 서운 수여 취소에 그런 의미. 자 들어갑시다. 그러면 294쪽에 간단하게 자 고지의 방법 알리는 방법이죠. 상대방한테 만약에 상대방이 특정인인데다가 주소도 분명하다 그러면 보통 우편으로 보내죠.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 우리 행정절차법도 송달은 보내서 도달시키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해당 문서가 받을 자에게 도달됐을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해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행정절차법 정의인데 가볍게 읽어보면 자 상대방한테 보내는 방법은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이용 등등 방법을 할 수 있고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 받을 자의 주소, 뭐 영업소, 뭐 이런 전자우편 주소로 한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할 때는 송달받을 자가 동의할 때는 어디서 만나서 전달하기로 약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송달받을 자가 동의할 때는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만나서 전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가볍게 읽고요. 이때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 우편 송달. 자 우편 송달은 둘로 나눠서 꼭 체크하세요. 뭐예요? 보통 우편이냐, 즉 통상 우편, 보통 우편 내지 통상 우편이냐, 아니면 두 번째 줄 중간에 등기 우편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자,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며칠 지나도록 반송이 안 되온다. 일단 상대방한테 도달이 된 것으로 일단 인정해 줍니다. 그걸 추정이라 그래요. 일단 인정.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해줘요. 근데 첫째 줄 통상 우편으로 보내면 며칠 지나도록 반송이 안 되더라도 도달이 된 것으로 추정을 안 해줍니다. 응? 잘 체크. 통상 우편 내지 보통 우편 방법은 어떻게 돼요? 보낼 때도 그 관공서 기록에 안 남습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우편물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 가서 그냥 어디 큰 마대자루 같은 데 넣잖아. 우표 붙여가지고 보냈다는 기록도 안 남기고 또 우체부가 전달할 때 어떻게 해? 그냥 갖다 대문 안에 휙 던져놓거나 꼽아놓고 가죠. 그죠? 뭐 받았다는 증명 확인 증명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럼 나중에 우편물이 뭐 없네, 받은 적이 없네, 싸움이 난다. 도달된 거로 인정을 안 해줘 일단. 그러면 어떻게 돼? 도달됐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해야지만 인정을 해줘. 증명 못하면 도달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응? 근데 등기 우편은 어떻게 돼? 우리 다 보내봤잖아. 등기 우편. 우체국 가서 응? 등기 보내겠다. 무게 달고 또 요금 내고 기본이 뭐 2천 얼마잖아. 항상. 응?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기록 다 남기고 영수증 주고 그래서 다 보낼 때도 기록에다 남기게 돼 있어요. 우편법에. 전달할 때도 우리 우체부가 확인받고 저 받았다는 거 확인받고 전달하죠. 그죠? 다 법이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등기 우편을 보내면 반송 안 되면 일단 도달이 된 것으로 일단 추정해 주는데
보통우편은 그걸 인정 안 해준다. 응? 예, 그 차이 꼭 알아두고요. 자, 교부 송달은 만나서 전달하는 겁니다. 응? 그런데 첫째 줄 우리 만나서 전달할 때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해야 된대요? 수령 확인서를 받아야 된대. 응? 법 규정이야 이거. 그래서 수령 확인서 받고 그 다음에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받을 자 못 만났어 상대방. 그러면 꼭 본인한테만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응? 아니죠. 거기 보면 그 사무원 피용자가 뭐 종업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 직원, 응? 직원에게 또는 동거인에게 전달하되 다만 3살짜리 애한테 이거 전달해 드려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리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그죠? 어쨌든 요 문장에서 핵심은 꼭 본인에게만 교부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응? 동거인이나 직원에게 교부해도 된다는 얘기죠. 응?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이 뭐야? 다만 문서를 전달받을 자, 받을 자 내지 그 종업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받기를 거부하면 그 거부한다는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기재하고 그 전달할 문서를 그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라는 게 또 추가됐습니다. 응? 그렇게 하고 아마 이거 사진 찍어 오면 그때 상대방한테 이제 전달한 거로 인정해 주려는 취지겠죠. 하도 이제 이거 안 받고 도망 다니고 막 이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달된 거로 효력이 인정이 안 되니까 뭔가 후속 조치를 못 취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규정을 새로 넣어놨어요. 응?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한 송달은 두 가지. 이거는 어느 때만 쓰는 방법이에요. 정보통신망 이용한 송달의 대표적인 건 뭐 메일 주소로 뭐 보내준다는 이런 거거든. 대표적인 예가 어느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야. 첫째 줄 송달 받을 자, 즉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방법.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상대방 동의 안 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보내는 건 쓸 수 없는 방법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응? 동의하는 경우에만. 그 다음에 그러면 상대방이 동의를 했어. 그래서 메일 주소로 보냈어.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한 거 봐요? 언제 도달된 거로 봐요? 도달된 거로 보는 시점이 효력 발생하는 시점이 되는 거잖아. 언제 도달된 거로 봐준대요? 셋째 줄 받을 자가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여기서 두 군데 포인트를 내야 돼. 입력된 때. 또 하나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응? 당연하겠죠. 근데 이거를 시험 문제라는 거 보면 두 군데를 바꾼단 말이야. 근데 바꾸는 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 하나는 입력된 때를 바꿔서 상대방이 컴퓨터 열어가지고 확인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또는 행정청이 송달하는 자가 받을 자가 아니라 송달하는 자는 행정기관 아니야. 행정기관이 뭐야? 컴퓨터에 보내느라고 입력했을 때 아니라고. 응? 받을 자의 컴퓨터 등에 입력됐을 때. 응? 그 점을 위한. 그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 판례들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보면 통상우편 방법 결론이 뭐였어요 아까? 응? 상대방 발송된 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달된 거로 추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2번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은 것으로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은 그지? 이미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이미 1번하고 2번은 위에서 이미 언급했던 거니까 확인한 거고 3번 되게 중요합니다. 3번. 응? 여기서는 3번이 아주 중요해. 응? 자, 우리 세금 고지서 보내는 거 생각해봐. 납세 고지서. 세금 고지서 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 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응? 본인이 받든 본인의 뭐 동거인 직원이 받든 세금 고지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령이 돼야만 된다는 거죠. 응? 그러면서 그런데 납세자가 세금 부과 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고지서 안 보내는 게 맞아. 고지서 보내는 게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세금 부과 받을 자가 자기한테 무슨 이유로 무슨 법에 따라 무슨 내용 얼마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도 고지서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야. 고지서 안 보내면 세금 부과의 효력은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3번 매우 중요. 자, 4번은 뭐 크게 별거는 없습니다. 응?
동거인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동거인이 사리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라면 그 내용은 굳이 알지 못하더라도 효력은 발생 도달된 거로 인정이 된다. 그죠? 뭐 그런 취지죠. 응? 자, 한편 2번은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거나 특정이지만 주소가 불분명하라 그럴 때는 고시공고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런 걸 일반적으로 이제 공시송달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법조문 1번 아주 중요합니다. 자, 1번은 공고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공고라는 방법은 어느 때 쓸 수 있게 돼 있어? 행정절차법 규정에 보면. 응? 첫째 줄,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또는이니까 하나 더 있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두 가지 경우예요.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된다. 응? 따라서 자, 1번을 공부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고하는 방법을 쓸 수 있는 사유가 두 가지 있다는 거지. 한 가지가 아니라. 응? 두 가지. 두 번째는 공고 방법. 공고 방법 쭉 알기 쉽도록 뭐 쭉 이렇게 하되 인터넷에는 꼭 따로 하라는 뜻이죠. 응? 최소한 두 가지 이상 방법으로 공고하라고 돼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인터넷은 꼭 따로 하고 나머지 중에서 하나 이상 방법을 택해서 그죠? 그걸 중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1항에 해당돼서 공고의 방법을 썼을 때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응?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고한 지 14일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14일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하나 소개되는데 자, 첫째 줄 밑줄 쳤어. 청소년 유해 매침을 결정 및 고시. 응? 그러니까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다라고 국가기관에서 결정하고 고시했어. 그죠? 이거는 뭐야? 특정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다. 우리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하는 조치를 또 일반 처분이라고 부르죠. 응? 그러면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행위라서 이 특정 개인에게 반드시 뭐 개별적으로 통제해야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공고하는 방법을 쓰면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응? 따라서 그 유해 사이트를 운영하던 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이 통지 안 했다 그래서 효력이 안 생기는 거 아니다. 효력 생긴 거다. 이겁니다. 응? 그죠? 원래 조치가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한 번에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의무를 발생시키는 그런 내용의 조치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그 사이트 운영자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응? 그게 핵심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296쪽에 6절 행정행위 효력이라고 있는데 또 중요한 주제네요. 자, 이 행정기관이 행정행위하면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에서 국민한테 법 집행해서 국민하고 사이의 권리 의무 등의 법적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이 행정행위는 일반 개인들 사이에 하는 행위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효력들이 있다. 응? 그래서 이제 내용적 구성력은 별 큰 논점은 없으니까 뭐 세금 부과하면 상대방은 세금 낼 의무가 생기고 국가는 세금 징수권이 생기고 뭐 그런 행위의 내용대로 효과 발생하는 거예요. 허가해주면 허가항과 관련된 그런 효과가 생기고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공정력을 공부합니다. 296쪽에 2번 공정력 나왔죠? 중요한 주제. 자, 먼저 예를 들면 자, 세무서장이 나한테 세금 부과 처분했다. 나는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도 어떻게 돼?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일단 효력이 있는 세금 부과로 치고 일단 세금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위법이라고 판단해서 나는 인정 못해 하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효력을 부정할 수 없어요. 응? 국가기관이 이 우월적 지위에서 법 집행하는 행위는 일단 위법이 있어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응? 물론 예외가 있지. 위법이 아주 중대 명백해서 무효일 때는 안 따라도 되지만. 응? 그래서 읽어봅시다. 행정행위의 하자, 위법이 있다라도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정도에서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행위다 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그 행정기관이 한 행위 위법이다. 그러니까 취소한다라고
권한 있는 기관, 여기서 말하면 취소시킬 권한 있는 기관이죠. 취소해서 효력을 없앨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가 되기 전에까지는 일단 유효. 그래서 취소할 권한이 없는, 즉 취소해서 효력을 부정할 권한이 없는 자는 누구라도 어떻게 돼? 지 맘대로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부정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힘을 공정력이라고 불러요. 응? 한자말 공정력이라는 것 도무지 뜻이 유추가 안 됩니다. 응? 일본 사람들이 이런 말로 용어를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 쓰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쭉 읽어보되 뭐 대충 알죠? 응? 마지막 줄에 뭐 있어요? 효력을 부인할 수 없도록. 응? 여기다 좀 비춰요. 자, 지 마음대로 행정기관 예능이 효력 없어 하고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핵심이. 응? 그걸 먼저 잘 체크를 해야 돼. 자, 성질은 뭐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국민이 자기한테 행해진 행위 위법이다 생각이 들더라도 지 마음대로 효력을 부정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행정기관이 한 행위는 본래부터 적법이라고 일단 추정이 되니까 따라라? 이런 논리는 아니고 절차 밟아서 권한가증안이 판정할 때까지만 일단 효력 있는 것으로 통용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응? 그래서 성질에 보면 첫째 줄 실체법적인 적법성을 추정시키는 효력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절차적인 효력에 불과하다. 응? 그러니까 첫째 줄에 실체법적 적법성을 추정시키는 효력이란 말은 쉬운 말로 바꾸면 뭐야? 행정기관이 한 행위는 거의 대부분 다 적법하게 적법이 대부분이니까 일단 행정기관 행위는 적법성이 추정이 되니까 일단 따라라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야. 응? 위법인지 적법인지 절차 밟아 권한가증안에 판정 내려질 때까지만 일단은 효력 있는 것으로 통용을 시키자라는 절차적 효력일 뿐이다. 응?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예. 자, 두 줄은 뭐예요? 공정력이란 우리 대법원도 뭐라고 했어요? 공정력이란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일 정도가 아니라 권한가증안이 취소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일단 효력 있는 것으로 통용시키는 효력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핵심 두째 그때 행정기관이 한 행위,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아니하여 공정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나 이해관계는 언제든지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응? 그럼 여러분 아까 공정력에 의해서 내가 의 4줄 써놨나? 거기 마지막 줄에 뭐 강조했어? 뭘 못하게 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효력을 부정 못하게 하는 게 공정력이라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보자. 자, 세무서장이 나한테 세금 부과를 했지. 나는 그거 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다고 내가 이건 효력 없는 거 하고 나 효력 부정하고 안 따라도 된다? 그거는 못하는 거죠. 효력까지 지 마음대로 부정하지 못해. 그러니까 효력이 일단 있는 것으로 치고 따르되 절차를 밟아 뭐 할 수 있어? 이 세금 부과는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소송 낼 수 있잖아. 응?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효력을 부정 못하게 하는 게 공정력이에요.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 응? 그래서 그 판례에서도 공정력이란 응? 취소되지 언제든지 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가능한 일이고 위법 주장까지 못하게 하는 거야. 효력을 지 마음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포인트다. 응? 그 인정 근거에 이론 증거의 학설이 3개 있는데 다른 학설들은 뭐 그냥 여러분 시간 내에 가볍게 보고 세 번째 학설만 지금 현재 통용되는 학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학설 말하자면 정책적인 이유로 인정되는 효력이라는 거죠. 응? 행정 정책적인 이유로 행정을 둘러싼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거다라는 그런 정책설 내지는 법적 안정성설이 오늘날의 통설 판례로 이론적 근거로 얘기되니까 그거 읽어두고요. 그 다음에 2번 실정법적 근거.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법에 행정기관이 한 행위는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일단 누구든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명시해 놓은 법은 없습니다. 응? 그래서 그 밑줄 실정법적 근거에 현행법상 공정력을 직접 명시해 놓고 있는 실정법은 없다. 응? 직접 정해 놓은 법은 없어.
다만 우리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에 행정기관이 한 조치가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이 있는 행위라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래? 정해진 기간 내에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해라. 응? 그래서 취소를 받아라. 이렇게 절차를 정해놨지. 그거는 뭐야? 행정기관 행위가 경미한 위법만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이 있다는데,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이 있으면 절차를 신청을 해서 취소를 받으라 정해놓은 거니까 일단 효력이 있다는 걸 전제,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해서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의 취소심판, 취소소송에 관한 취소에 관련된 규정들이 전부 다 뭐야? 이 행정기관 행위 경미한 위법이 있다면 취소될 때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는 걸 다 전제로 하고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이 간접적인 근거가 된다. 응? 그래서 그 두 줄이면 충분합니다. 응? 그 뒷얘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논란거리 있는 건데 들어가는 거고, 직접 규정해 놓은 실정법은 없다. 직접적인 근거, 간접적인 근거들은 여러 개 있다. 그 다음에 4번 인정범위 단계. 자, 이 공정력이라는 효력은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하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응? 따라서 1번 행정행위가 아닌 작용들, 공권력 행사하는 작용 아니고 또 법 집행하는 작용 아니고, 응? 뭐 이런 것들은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없어요.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법이 있으면 다 효력이 무효예요. 위법 정도 안 가리고 다 무효고 누구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는 효력 없어 하고 다 안 따라도 됩니다. 응? 그래서 자, 인정범위 행정행위가 아닌 작용 괄호 속에 있듯이 그런 작용에는 공정력이 인정 안 되며, 행정행위라도 동그라미 2번 응? 뭐 부전제는 그냥 따라가는 거고 무효에다 주점을 무효면 위법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 무효라고 그러죠.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인 경우는 공정력 인정 안 된다. 응? 자, 그러면 결국 공정력은 정리하면 어떤 행위에만 인정되는 거야? 응?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거야.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하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거야. 그런데 이 앞에 또 행정행위라도 위법 정도가, 하자 정도가 취소 사유 정도에 해당하는 취소 사유 있는 행정행위만 인정되는 거예요. 무효인 행위, 행정행위는 인정 안 되고, 그죠? 그렇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1, 2번을 중시. 응? 자, 다음 페이지. 쌍가루 5번은 그냥 간단하게 한 줄만 하세요. 자, 동그라미 1번. 공정력과 입증 책임은 관계가 없다. 입증 책임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소송에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를 했다. 상대방은 자기한테 대한 세금 부과가 위법이라고 그러면서 소송을 냈다. 그럼 소송에서 행정기관이 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국민이 전적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행위 적법이라는 점을 전적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이 문제인데,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 행정기관이 한 행위는 거의 대부분이 적법한 행위지 않냐, 위법인 행위는 간혹 어쩌다가 있지 않냐. 응? 그러니 행정기관이 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적법이라고 추정이 되니까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하는 국민이 전적으로 위법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논리였어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런 논리 인정 안 한단 말이야. 응? 공정력이란 행정기관이가 일단 적법이라고 추정이 되니까 국민은 일단 따라라, 이런 논리 아니라 그랬죠. 응? 그거는 그런 논리 아니기 때문에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이제 재판 절차에서 가려져야 될 문제다. 우리는 소송에 있어서 누가 뭐를 증명해야 되고 누가 뭐를 증명해야 되는 소송법상의 또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에 따라서 누가 뭘 증명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지, 행정기관의 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니까 일단 적법이라고 추정이 된다고 보고 국민 측이 전적으로 위법임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야. 응?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공정력이라는 거와 행정기관이 한 행위에 공정력이 인정된다는 거와 소송에서 누가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증명할 책임을 지느냐 문제는 관련이 없는 문제로 본다. 그 입증 책임 문제는 소송법상의 어떤 논리에 따라서 따로 결정해야 될 문제지 공정력이라는 효력과 연결지어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이게 오늘날의 동설의 입장이에요. 응? 그래서 공정력과 입증 책임은 관계가 없다. 그렇게 그게 핵심 결론. 그 다음에 공정력과 선결 문제. 자, 이것도 우선 여러분들이 문제에 의해서 선결 문제라는 거 그냥 한자로 그대로 풀면 어떻게 돼?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에 앞서 먼저 결정돼야 할 문제를 선결 문제라고 부를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이걸 공부하면서 또 뭘 떠올려? 조금 아까 공정력이란 판례도 있고 그랬지만 뭘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야, 국민이? 행정기관 예능이 효력을 마음대로 부정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랬지? 응? 바로 그 점을 생각하면 돼. 응? 네. 그래서 국민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자, 바로 들어가도 돼. 그 중간에 세밀한 거는 조금 건너뛰고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뭐가 있냐면 자, 아까 시장이 A라는 사람에게 영업정지 처분했다. 그런데 자, A는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장하면서 뭐 해달라고 그럴까? 물론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도 있지만 가정을 해보자. 영업정지 처분은 이미 소송기간이 지나버렸다고 치자. 90일이 지났어. 그러면 남아있는 방법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야. 손해배상 청구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다 무슨 소송으로 하게 돼 있어? 행정소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민사소송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민사소송 재판하는 법원을 편의상 민사법원 이렇게 불러. 이 민사법원의 판사가 지금 뭘 재판해야 되냐면 손해배상을 하라고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걸 재판해야 되는데 이 손해배상 문제는 공무원, 시장의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게 됐나 아니나에 달려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손해배상 재판하기 위해서 이 법원이 먼저 결정 내릴 문제가 뭐야? 위법이냐 아니냐예요. 그죠? 시장이 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인가 아닌가가 먼저 결정이 내려져야 위법하다면 얘 손해배상해라. 위법이 아니라면 배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요.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가 결정 내려질 문제. 그럼 여기서 이 시장이라는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처분한 이 법집행행이 민사법원이 저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라고 독자적으로 인정하는 거 이거 하면 공정력이라는 효력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행정기관의 행위는 공정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위법이라고 독자적으로 판정 내리면 이거 공정력이라는 효력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공정력이란 권한 없는 자는 함부로 효력을 부정을 못해야 한다는 것 뿐이지 위법이라고 인정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하는 거는. 그러면 야, 위법 여부가 문제된다. 그죠? 그러면 결론. 민사법원은 독자적으로 위법 판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심사했고.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한 거 위법이다 하고 독자적으로 위법이라고 판정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위법이라고 판정 내리면 시장이 한 영업정지 처분 효력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위법이라고 판정하는 건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한 건 법에 어긋나게 이루어졌다는 그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만 밝히는 거지 시장이 한 영업정지 처분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시장이 한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 있다 해서 이거 효력을 부정 즉 없앨 수 있는 취소해서 없앨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 그 공정력 정의할 때 나왔었는데 시장은 자기가 영업정지 처분하는 게 위법이라고 인정하면 알아서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알아서 취소해서 없애버릴 수 있어요. 시장 그 다음에 누구? 얘가 A가 시장보다 더 높은 즉 뭐야 여기 인천시장이라면 저기 저 총리 소속으로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시장이 한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신청하면 행정심판기관이 취소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원에 행정소송으로 취소해달라고 소송 내서 행정법원이 취소 판결 내리면 이렇게 취소해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행정기관에 한 조치 아무나 취소해서 효력을 부정 못해요. 그럼 여기서 민사법원은 얘는
시장이 한 영업정지 조치를 취소해서 효력 부정은 못해요. 효력 부정은 못하지만 취소권이 없기 때문에 뭐는 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인정하는 건 해도 돼. 응? 여기서 위법이라고 인정한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 취소돼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응? 이거는 손해배상을 재판하기 위해서만 저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심사 판정하는 것뿐입니다. 응? 그러면 위법이라고 판정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배상해라 하고 배상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위법이냐 아니냐는 얼마든지 판정 내려도 됩니다. 응? 효력을 마음대로 부정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엔 또 이걸 하나 또 따라보자. 자, 이번에는 A라는 사람에게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를 했어요. 응? 자, 우리 세금 부과한 걸 과세 처분했다 그럴까요? 과세 처분했어. 그런데 얘가 세금을 납부를 했어요. 응? 납부한 뒤에 A가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세금 부과 처분이 과세 처분이 위법이다. 또 이 납부를 한 상태에서 세금 부과 처분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낸 세금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응? 세금 돌려달라. 반환 청구를 합니다. 청구. 응? 자, 낸 세금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내용적으로 부당이득. 국가가 받아갖고 있는 세금은 법적 원인 없이 갖고 있는 이득이니까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소송을 해요? 민사소송을 하게 돼 있어요. 응? 그럼 역시 민사법원이 자, 그럼 여기서는 어느 때 이게 반환 의무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해당하는 거야. 응?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건데, 부당이득은 어느 때 성립이 되냐면 원래 세금 부과가 처음부터 무효였다면 낸 순간부터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은 게 돼서 반환해 줘야 돼요. 응? 그다음에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 정도가 취소 사유라면 권한가증인이 세금 부과를 취소를 한 뒤부터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은 게 돼요. 자, 그렇게 조금 달라지는데, 그렇다면 이 소송을 받은 민사법원은 어떻게 돼요? 순서상 생각해 보자. 응? 민사법원은 우선 세금 부과 조치가 과세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심사를 해봐야 돼요. 과세 처분 위법인지 심사. 응? 위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위법은 인정할 수 있어요. 응? 위법이라고 판정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위법이라고만 판정 내려갖고는 저 사건, 이 재판, 이 청구를, 이 사건을 판정을 못 내려요. 한 발짝 더 나가야 돼. 일단 위법이라고 판정, 여기는 위법이라고만 판정 내리면 배상 판결 내려.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직무가 위법이 거를 요건으로 할 거든 취소까지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위법이라고 판정을 내린 후 그 다음에 한 번 더 따져봐야 돼. 위법 정도를 또 심사해봐야 돼. 응? 위법 정도를 또 따져봐서 위법 정도가 만약에 중대하고 명백하다. 중대 명백한 경우라면 이런 조치는 뭐로 봐? 이런 세금 부과 처분은 뭐가 돼? 무효. 처음부터 무효인 세금 부과 처분. 응? 자, 무효가 되고, 무효인 행위는 아까 뭐라고 공부했죠? 공정력이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공정력이란 효력이 없어. 인정 안 돼. 그러면 누구든지 뭐 해도 돼? 효력 부정해도 돼. 응? 그러니까 민사법원도 어떻게 돼요? 민사법원도 저 과세 처분, 세금 부과 처분은 효력이 없다라고 효력 부정. 응? 할 수 있죠? 그러면 원래부터 무효인 세금 부과다, 효력이 없는 세금 부과였다. 그러니 상대방한테는 낼 의무도 아예 생기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은 세금을 냈다. 국가는 또 세금 받을 권리가 발생도 안 했는데 지금 받아갖고 있다. 그죠? 그러니 어떻게 돼? 반환해주라. 그래서 효력 부정하고 반환 판결까지 바로 내려줄 수 있어요. 응? 판결까지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법의 정도가 어느 정도 나왔다? 단순 경미하다? 취소 사유라고 하죠. 응? 무효 정도가 아니고 경미한 위법 사유,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취소 사유 있는 세금 부과 처분이 되죠. 그럼 무슨 효력이 있는 거야?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있다. 그죠? 그럼 공정력이라는 효력은 권한 없는 자는 함부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게 하는 거. 그러면 민사법원은 권한이 없어요. 취소, 이
취소해서 효력을 없앨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법원은 어떻게 돼? 독자적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어요. 응? 효력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취소시킬 수 없단 말이야. 취소를 하면 효력이 부정되는 건데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일단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한 건 위법이지만 효력은 있는 거다. 응? 효력은 유지되고 있는 거다. 그럼 효력 있는 세금 부과라는 얘기는 상대방한테 세금 낼 의무가 있다는 얘기고 아직 국가도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납부한 세금은 아직 부당한 이득이라고 아직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 반환하고 판결을 못 내린다. 그래서 효력 부정 못하니까 결국 반환 판결을 못 내려줘요. 응? 그러면 이 사람은 먼저 뭐부터 받아갖고 와야 돼? 권한 있는 기관에다가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취소를 먼저 받아와야 돼. 즉 효력 부정을 받아갖고 와야 돼. 세금부과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한다고 먼저 받아와야 됩니다. 응? 이렇게 되는 거죠. 응?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주장할 경우에는 이렇게 위법은 여기서도 공통점 뭐야? 위법인지 아닌지는 얼마든지 알아서 판정해도 되지만 위법의 정도가 무효로 나오냐 취소 사유로 나오냐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효력까지 부정할 수 있느냐 효력까지 부정은 못하느냐 이게 또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응? 자 그렇다면 여러분 책에 봅시다. 자 그럼 298페이지 맨 아래 민사법원과 선결 문제 있죠. 제목이 298쪽의 맨 아래 방가르 2번 민사법원과 선결 문제라는 제목이 있잖아. 거기 지금 여기 써놓은 거야. 그래서 우선 동그라미 1번의 제목 자 위법 여부가 선결 문제인 경우 이렇게 제목을 달죠. 위법 여부가 선결 문제인 경우 그런 대표적인 소송이 뭐야? 민사소송 중에 손해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그의 대표적인 예란 뜻이에요. 응? 여기서는 뭐만이 문제된다고? 응? 행정기관이 아니라 위법이냐 아니냐가 결정나면 이제 배상 응? 판결 내릴 수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자 왜요? 뭐 무효 그 행위가 무효든 취소이든 자 두 번째 줄 민사법원은 선결 문제로서 행정행위를 심리하여 독자적으로 위법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 응? 위법 여부는 얼마든지 알아서 판단해도 된다. 응? 네. 반면에 오른쪽에 2번 동그라미 2번 이번에는 뭐가 문제래? 행정기관이 아니라 효력이 있냐 없냐가 먼저 결정나야 재판이 가능한 사건. 응? 그래서 효력 유무가 선결 문제인 사건. 그런 거로 민사소송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사건이 그런 거에 대표적인 예다 이거예요. 응? 이런 경우는 일단 법원이 위법인지 민사법원이 행정기관회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심사해본 후 위법이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위법 정도를 심사 더 해봐야 된다. 그래서 위법 정도를 심사해봐서 어떻게 돼? 첫째 끝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민사법원도 뭐 할 수 있어? 이거 효력 부정하고 그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거고. 응? 그러나 셋째 줄 취소 사유 있는 정도의 위법이 있는 거로 나오면 공정력 때문에 민사법원은 취소를 못하죠. 효력을 부정 못하고 효력 있다는 전제하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걸 다시 판결로서 확인해 보자. 응? 확인하기 전에 일단 자 이거는 지금 얘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민사 재판하는 민사법원만 예를 들었지만 이 얘기는 형사 재판하는 형사법원도 똑같은 논리란 말이야. 따라서 민형사법 그러면 자 정리하면 이거 간단해요. 민형사법원은 일단 민형사법원은 행정기관의 행위 취소시켜서 효력 부정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저거 출발해. 행정기관의 행위 취소권 없다. 취소해서 효력을 부정할 권한까지는 없다. 민형사법원은 행정기관이 한 행정행위 위법 판정 내릴 수 있다. 위법인지 아닌지 심사 판정할 수 있다 없다. 응? 위법인지 아닌지 심사 판정은 무조건 해도 된다 이거야. 응? 이건 해도 돼. 그런데 자 행정행위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건 된다 안 된다? 행정의 효력 부정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둘로 나눠지는 거지 이거는. 효력까지 부정할 수 있느냐는 조그맣한 대로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한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위법 정도가 무효인 경우는
효력 부정해도 돼. 그죠? 해도 되고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일 정도에는 이거 취소를 못 하니까 효력을 부정 못 하는 거지. 이거는 못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핵심이야, 간단하게. 에? 맨날 묻는 게 이거야. 이거를 기본 논리로 알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응? 자, 299쪽에 판례 1번. 판례 1번. 299쪽에 판례 1번. 엄청 많이 나온다, 시험. 응? 자, 읽어보면 지금 무슨 소송한데? 어떤 처분이 위법이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대. 민사소송으로. 그죠? 어떤 처분이 위법이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대. 자, 핵심은 두 번째 줄 끝에 미리 먼저 그 행정처분 취소 판결 먼저 있어야만 위법이란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응? 자, 쉽게 얘기하면 여기 위에 거를 생각해봐. 자, 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받았어. 그럼 이 사람 영업정지 처분 먼저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에서 먼저 취소를 받아야만 민사소송으로 이거 위법이니까 손해배상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 아니라고. 취소와 상관없이 민사법원은 알아서 위법 인정하고 배상 판결 내려줄 수 있어. 응?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끝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리 취소 판결 있어야만. 미리 행정처분의 취소 이거는 행정소송 먼저 해서 먼저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먼저 받아와야만 있어야만 위법을 이유로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말을 바꿔서 먼저 취소 판결 없어도 위법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뭐 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민사법원이 알아서 어떻게 돼? 취소와 상관없이 위법인지 아닌지 심사한 후 위법이다 그러면 배상 판결을 알아서 내려주잖아. 그리고 먼저 취소 판결 먼저 받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말을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뭐 1번, 2번 마찬가지야. 2번도 어떻게 됐어? 밑줄 쳐놨듯이 과세 처분이 취소되든 취소되지 않았든 상관없이 취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뭐야? 위법이란 건 알아서 인정할 수 있거든. 응? 그러니까 민사법원이 알아서 배상하라고 판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응? 취소되든 안 되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위법만 인정하면 되거든, 손해배상에서는. 응?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응? 어떤 사람이 세금 부과받고 세금을 낸 상태에서 자기한테 세금 부과한 거 당연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뭐야? 낸 세금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냈대.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여기서 뭐가 문제가 돼 지금?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결 문제. 그럼 민사법원은 일단 어떻게 돼? 무효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데 그 전에 위법인가부터 먼저 심사해보겠지. 위법인데 위법 정도가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느냐 무효냐 아니냐를 따져보고 무효로 나오면 세금 부과는 원래부터 효력이 없었어. 그러니까 낸 세금 반환해줘야 돼 할 수 있지만, 그죠?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로 나오면 세금 부과 조치 존중해야 됩니다. 민사법원 효력 있는 거로 치고 재판해야 되니까 반환 판결 못 내려주는 거죠. 응? 네, 그런 얘기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3, 4번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응? 4번 이해됐죠? 그러면 3, 4번을 묶어서 얘기하고 1, 2번을 같은 취지. 1, 2번 판결은 같은 논리. 3, 4번은 이제 어떤 그 같은 논리에 의해서 말하는 거. 3, 4번. 그리고 5번은 따로 보죠. 자, 5번은 재결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더 이상 취하지 않아서 그 재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업자는 인데 이제 요새 말로는 사업 시행자죠. 옛날에는 일으킬 기자를 써서 기업자라고 하는데 사업 시행자는 그 재결이 처음부터 당연 무효였다거나 아니면 권한 가진 기관에서 취소가 되지 않는 한은 재결의 효력은 이미 확정이 난 거야. 따라서 이미 토지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 지급했는데 그 보상금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금을 부당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응?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두 번째 줄에 처음부터 당연 무효라면 민사법원이 어떻게 했어? 응? 반환해주라 판결할 수 있겠죠? 취소 사유라면 응? 그 권한 가진 기관이 취소를 해야
그 다음에 반환 판결을 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취소가 된다면 먼저 취소를 받아갖고 오면 민사법원도 반환해주라고 판결할 수 있죠. 근데 먼저 취소 받아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응?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응? 그래서 재결도 한번, 재결도 일종의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응? 자, 이렇게 정리하고, 형사법원과 성결 문제 동일한 논리예요. 동일한 논리라서 같이 설명을 했어. 그럼 판례로 공부해. 자, 특히 뭐부터 공부하냐면 5번, 6번. 자, 5번, 6번 완전 100% 싱크로율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5번을 보면은 연령 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그랬죠? 그 연령 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누구냐면 17세 된 고등학생이야. 응? 얘가 무면허 운전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응? 피고인이야. 응? 그런데 그 소외인은 누구냐면 자기 형이야. 형. 소송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란 뜻이지. 응? 그래서 그 소외인이 누구냐면 자기 형. 그 형도 운전면허가 없었나 봐. 근데 동생이 먼저 설쳐가지고 17세 된 고등학생인데, 운전면허, 자동차 운전면허 따려면 만 18세 이상부터 딸 수 있는데, 동생이 먼저 면허를 딸라고 생각했는지 지 형 이름으로다 운전면허 시험 응시하는 거예요. 응? 사진만 지 사진 갖다 붙이겠지, 응시원서에. 그리고 인적사항은 다 지 형 이름에다가 응? 뭐 썼겠지, 생년월일하고. 그죠? 그렇게 해갖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운전면허가 나온 거야. 경찰은 까맣게 모르고 있어. 그래서 이 운전면허 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다가 가벼운 사고를 냈어. 그 사고 조사 과정에서 얘가 17세 된 고등학생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너 어떻게 운전면허를 받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 검찰은 이 운전면허 속여서 발급받은 면허로 운전면허가 무효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처음부터 무효.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얘는 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게 돼서 무면허 운전. 그리고 무면허 운전죄로 이제 처벌해달라고 형사재판 청구를 한 거죠. 기소를 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뭐예요? 응? 이 경찰이 발급한 면허가 무효인 면허, 효력이 있는 면허냐, 효력이 없는 면허, 이게 관건이지. 효력이 없는 면허라면 당연히 무면허 운전이 돼서 처벌 대상이고, 위법하게 발급된 거지만 효력이 그래도 있는 면허라면, 여러분 위법이라고 다 무효인 건 아니잖아. 위법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경미한 위법만 있으면 취소 전까지는 효력이 있잖아. 그럼 이게 위법하지만 효력이 있는 면허냐, 여기 따라서 이게 유무죄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판결은 어떻게 됐어? 일단 이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속여서 운전면허를 경찰로부터 받았지만 경찰은 까맣게 모르고 아직 취소도 안 하고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발급된 면허는 위법한 면허인 건 맞다. 하지만 위법의 정도는 무효일 정도까지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 정도다.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위법하지만 효력이 있는 운전면허다. 응? 효력이 있는 운전면허 가지고 운전하고 다녔다면 어떻게 돼? 무면허 운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예요.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응? 그러면 똑같은 거 밑에 6번 어떻게 돼? 어떤 사람 외국으로부터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데 수입 면허를 속여서 받아냈대. 그래가지고 수입을 했대. 역시 무면허 수입죄라는 죄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거야. 그죠? 여기도 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수입 면허가 효력이 있는 면허냐 아니냐가 관건이고, 역시 판결은 상대방의 부정에 의해서 발급된 면허는 위법이지만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이 있는 행위다. 응? 따라서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응? 면허를 발급한 기관이 이거 알고 취소를 했단 모를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면허이므로 무면허 수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똑같죠? 완전히. 응? 그 다음에 밑에 7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첫째 그때 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에 대한 명령. 그러니까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 와가지고 소방서장 뭐 직원들이 와가지고 여기 뭐가 잘못돼 있으니, 비상구 잘못돼 있으니 뭐 보완해라, 응? 개선해라 하고 의무를 부과했다고 치자. 그죠? 근데 그게 무효라면, 여기 중요한 건 무효래. 의무 부과한 조치가 무효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상대방한테 의무가 부과된 거야? 상대방 따를 의무가 생기기는 한 거야? 생긴 적도 없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그럼 따를 의무도 없는데 무슨 안 따랐다고 이게 처벌 대상이 되겠어요?
당연한 논리지. 이게 의무를 부과한 조치 아니, 그러니까 더 다른 말로 하면 세금 부과한 조치가 무효라면 상대방한테 세금 낼 의무가 처음부터 생기지도 않은 거다. 근데 세금 안 낸다고 막 재산 압류 다 자동 무효예요. 마찬가지로 응? 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에 대한 명령이 무효라면 상대방 안 따랐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당연하죠. 여기서는 뭐야? 형사 재판하는 형사법원이 심사했죠. 이 소방시설 소방서장의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처분 심사에서 위법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나가서 위법의 정도도 무효라 그랬어. 무효로까지 판정한 거예요. 무효로 나오니까 뭐야? 이건 죄가 안 된다. 응?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위에 4번은 어떻게 돼요? 4번을 보니까 여기서 2번하고 4번을 같이 또 짝지어 보세요. 2번과 4번을 짝지어 보면 2번하고 4번을 둘을 짝지어 보면 자 2번이나 4번의 공통점으로 뭐가 있냐면 상대방 국민이 행정기관이 뭔가 의무를 부과한 조치에 법이나 법에 의해서 부과된 어떤 의무라든지 이걸 위반했다고 벌을 주려면 그 국민한테 부과하는 의무가 뭘 해야 된대? 적법한 의무 부과해야 된다는 게 전제라는 거예요. 응? 즉 이번에 보니까 두 번째 끝에 뭐예요? 국민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처벌을 하려면 그 의무 부과 조치가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는 거야. 이게 결정적인 힌트겠지. 응? 법 규정에 따르면 적법한 의무 부과 조치를 위반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조금이라도 위법이 있는 의무 부과를 했다면 상대방 안 따랐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응?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또 5번도 4번도 마찬가지죠. 4번도 행정기관으로부터 무슨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행정기관이 내린 시정명령이 뭘 해야 된다고? 적법한 시정명령이었어야만 한다.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러면 조금이라도 위법인 시정명령이었다면 안 따라서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 2번과 4번 그렇게 공부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구성 요건적 효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응? 자, 의미를 읽어볼까요? 네. 유효한 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소권이 없는 모든 타 국가기관은 그 다른 행정기관이 한 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존중하여 자기가 하는 행위의 기초 내지 구성 요건을 삼도록 구속하는 이론. 말도 어려워. 첫째 줄 키워드 타 국가기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론과 한번 생각해볼까? 거기 얘 보세요. 자, 두 번째 줄에 어떤 외국인 A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한국 국적 줬어. 귀화 허가. 한국인 신분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국가기관들도 그 사람을 한국인 신분으로 인정하고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른 국가기관은 야, 그 법무부 장관이 귀화 허가 내준 거 그건 나는 인정 못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라 엉망이 되겠죠. 응? 질서 없이. 따라서 행정기관이 어떤 법집 행위를 한 이상 그게 중대명백하게 위법이라서 무효라면 모를까? 무효가 아니라 어떻게 돼? 다른 국가기관들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존중해서 그걸 일단 효력 있는 조치로 전제하고 자기들이 행위할 때 뭔가 그걸 바탕으로 삼고 해야지 막 서로 부정해버리면 개판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구성 요건적 효력이란 누구한테 발생하는 효력? 타 국가기관. 응? 예, 생각해보죠. 네. 자, 인정근거는 어디서 찾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권한 존중해야 된다는 원칙. 둘째 줄. 국가기관끼리는 다 법에 의해서 권한이 다 분배가 되어 있는데 다른 기관이 한 행위 존중해줘야 된다. 권한 존중의 원칙. 응? 그런데 3번 무효인 행위는 역시 다른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국가기관도 서로 다 부정해도 돼. 무효인 행위는 역시 인정 안 된다. 자, 마지막 쌍가로 4번 공정력과 구별할 거냐 이 문제 나오죠? 응? 자, 요거는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행정기관이 하는 법 집행행위,
행정행위의 위법, 즉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 명백해서 무효가 아닌 한 취소 권한 없는 자는 독자적으로 뭘 해서는 안 된다.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즉 다르면 취소 못 시킨다는 얘기지. 이게 공정력이야. 그럼 여기서 이거를 이제 넓게 공정력이라는 이름하에 얘기를 해온 거예요. 이게 공정력이라는 효력이다. 효력 부정할 수 없게 하는 힘. 공정. 그럼 취소 권한 없는 자 누구라? 자, 우리 국민 마음대로 행정위원회 자기한테 지 마음대로 효력 부정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국민, 또 이해관계자인 국민, 얘네들도 취소권 없습니다. 또 어떻게 돼?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 민사사건 재판하는 법원, 형사사건 재판하는 민형사 법원 등 타 국가기관도 법원 등 취소권이 없는 타 국가기관 등도 포함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 둘을 또 나눠보는 거야. 원래 이게 넓은 의미, 그냥 보통, 그러니까 그냥 공정력이라고 하면 취소권이 없는 자들은 행정기관의 행위 함부로 지 마음대로 효력 부정하면 안 된다. 이게 공정력이라고 묶어 말했단 말이야. 누가 효력 부정 못하는 거, 상대방 국민이 지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는 것도, 또 민형사 법원 등 타 국가기관이 효력 부정 못하는 것도 다 공정력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요 상대방 국민이 지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거, 요것만을 좁게 공정력이라고 말해야 된다. 요걸 내가 이제 편의상 붙이면 요걸 좁은 의미, 허비로 좁게 요것만을 공정력이라고 따로 부르고, 이 타 국가기관이 지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것 구성 요건적 효력이란 이름으로 따로 불러야, 이게 따로 구별해서 따로 파악을 해야 맞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의미의 공정력, 구성 요건 이렇게 따로 이걸 구별하자고 하는 주장이 나온 거야. 왜 구별하지? 첫째, 얘네들이 국민 측이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거 하고, 이 타 국가기관이 행정기관의 행위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건 그 상대방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다. 여기는 왜 효력 마음대로 부정 못하게 하는 거래? 조금 아까 읽었잖아. 서로 권한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이고, 그죠? 이유가 그런 거지. 이쪽은 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국민이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는 거야. 아까 법적인 안정성, 그죠? 정책 법적 안정성.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국민이 지 마음대로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법이 간접적으로 뭐 했어? 취소 심판 소송 제기해서 취소를 받아라 하는 제도를 만들어놨으니까 그 제도를 밟아서만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유가 다르다는 거야. 이유. 이쪽은 권한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둘 사이에 서로가 지 마음대로 행정기관이 하는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거는 똑같지만, 왜 효력을 부정 못하게 하는지 이유가 다르니까 이렇게 구별해서 따로 효력을 따로 구별해서 파악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주장이 등장하게 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정력은, 위에서 이제 옛날부터 얘기되는 공정력은 이거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그냥 공정력이라고 넓게 다 묶어서 말했던 거지. 근데 최근에 와서는 야, 이걸 그냥 얘네 둘까지 여기까지를 다 공정력 때문이라고 묶어 말하는 건 좀 그렇다. 이렇게 구별해서 따로따로 분리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이 생겼다.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 서로 왜 인정하는지 다르니까 대한 이유를 내면서, 그죠? 그런데 구별을 하자는 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구별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현실의 실제상 아무 차이 없습니다. 어쨌든 얘도 지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한다는 건 다 똑같은 결론이야. 그래서 우리 판례는 아직 이걸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공정력이라고 묶어 말할 뿐이에요. 응? 그래서 거기 쌍가루 4번에 이제 공정력과의 구별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돼? 그 구별 긍정설 동그라미 2번 있죠? 응?
동그라미 2번 구별 그 표에서 동그라미 2번 얘기를 지금 여기 써놓은 거야 이게. 응? 그래서 뭐 꼭 외울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응?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정력은 얘네들이 국민이 마음대로 효력 부족 못하게 하는 거, 요것만을 좁게 공정력이라고 부르자는 거야. 응?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이 함부로 행정기관 행위 효력 부족 못하게 하는 것 공정력이라고 부르지 말고 구성 요건적 효력이라고 부르자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판례는 아직 그걸 구별 안 합니다. 응? 그냥 다 넓게 공정력이라는 이름으로 논의하면 된다. 실제는 아무 차이 안 나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주장이 있는데 하여튼 이 학자들은 출제자가 학자들이니까 이거 이제 차이점을 이렇게 구별하는 전제에 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협의의 공정, 이거 협의란 말 안 쓰고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하려고 하는 견해는 공정력은 국민하고 사이의 뭐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 국민에게 대해서 이제 미치는 효력이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의 권한 존중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국가기관에게 발생하는 미치는 효력이고 이렇게 해서 구별해야 된다 한다는 거지. 응? 예. 자, 아이고 시간이 다 또 돼서 이제 그 불가능력, 불가변력, 확정력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하자 얘기하고 기타 작용 이런 게 좀 남았는데 요 뒷부분 얘기는 다음 주에도 저 수업합니다. 원래 보통 4주 하는데 이제 시험이 곧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301쪽에 확정력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